엄마, 여기서 뭐해? 그냥 있었어. 그 사람 만났어? 지우야, 할 말 있어요? 문 앞에 꽃 갖다 놓는 거,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 됐어요. 엄마, 가자. 문 앞에 놓고 가는 것밖에 못하겠더라. 아빠가 곧 죽어. 수술해도 어차피 얼마 못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남은 돈 다 엄마 명의로 넘기려고. 필요 없어요. 많지는 않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 앞에 꽃이 놓여 있었다. 국화였다. 하얀 국화 5송이가 갈색 종이에 대충 쌓여 현관 앞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걸 발견하고는 한 발짝 멈췄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내려놓지 않았다. 꽃을 보는 것과 꽃을 인정하는 건 다른 일이라는 걸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장을 풀고 국을 올리고 밥을 안쳤다. 식탁을 닦으면서도 자꾸 현관 쪽이 눈에 걸렸다. 아직 거기 있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로. 지우가 퇴근하고 들어온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곧 작은 충격음이 들렸다. 발로 차는 소리였다. 나는 냄비 뚜껑을 들고 있던 채로 그대로 서 있었다. 엄마, 이거 알아? 지우가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봤어. 누가 갖다 놨는지도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뚜껑을 도로 냄비 위에 올려놓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지우는 잠시 나를 보다가 다시 현관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 잠시 후 돌아오는 소리.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식사를 혼자 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복도 쪽을 생각했다. 쓰레기장 위에 구겨진 국화가 그려졌다. 꽃잎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눌리는 모양이. 다음 날 아침 장미였다. 붉은 장미 3송이. 어제보다 조금 더 정성 들인 포장이었다. 리본은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옆집 이정자 씨가 재활용 봉투를 들고 나오다 나를 봤다. 어머, 선영 씨. 누가 꽃을 갖다 놨네요? 네. 누구예요? 글쎄요. 이정자 씨는 더 묻지 않았지만 시선이 길었다. 나는 장미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버리지도 꽂지도 않고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뒀다. 물도 주지 않은 채로. 아파트 관리실에 CCTV 영상을 요청한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였다. 관리소장이 작은 모니터 앞에 나를 앉혀줬다. 새벽 4시 20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우리 층 복도에 들어서는 장면이 나왔다. 구겨진 셔츠, 비에 젖은 어깨, 꽃을 내려놓고 잠깐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다. 발걸음이 느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더 멈췄다가 사라졌다. 나는 뒷모습을 오래 봤다. 그걸 박태수라고 확신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없었다. 저 어깨의 각도, 저 발걸음에서 망설임이 배어있는 방식. 15년이 지나도 사람의 걸음걸이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그 짧은 영상에서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복도에서 박씨 아저씨를 마주쳤다. 인사를 나누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다. 선영 씨, 혹시 들었어요? 아랫동 사람들이 그러던데 15년 전에 도망갔다는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나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런가요? 집에 들어와 싱크대 위 장미를 봤다. 이미 고개가 꺾여 있었다.
나는 장미를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넣었다. 손을 씻으면서 수도꼭지를 오래 틀었다. 그날 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멈췄다. 물이 그냥 흘렀다. 나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국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미안하다. 딱 4글자였다. 나는 그 종이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손편지였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종이 뒷면까지 배어 있었다.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다. 15년 전 냉장고에 붙여두던 메모들, 공과금 봉투 뒷면에 갈겨 쓰던 그 필체. 나는 편지를 서랍 안에 넣었다. 깊숙이. 지우는 그날 저녁 편지를 발견했다. 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던 것 같다. 돌아왔을 때 현관 앞 복도에 하얀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우가 찢어서 던진 거였다. 나는 봉지를 내려놓고 조각들을 하나씩 주웠다. 무릎을 꿇고 복도 바닥을 훑었다. 지나가던 윗집 할머니가 나를 내려다봤다. 나는 못 본 척했다. 집에 들어와 조각들을 맞춰봤다. 다 맞지는 않았다. 몇 조각은 어디 날아갔는지 없었다.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건 읽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보자.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나는 조각들을 손 안에 쥐었다. 엄마, 그거 버려. 응, 버린다고 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지우가 밥을 먹지 않았다. 나는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먹었다. 반찬을 집을 때마다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면서 나는 지우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다. 그 애가 8살이던 겨울이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을 두드리던 날. 나는 지우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고 바깥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 박태수는 없었다. 전날 밤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나는 혼자 현관에 서서 소리를 들었다. 지우가 방 안에서 울지도 않은 채 웅크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행주를 개다 손이 멈췄다. 그 애는 그날 이후로 오래도록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몸이 굳었다. 초등학교 내내 친구들이 놀러와 초인종을 눌러도 먼저 내 눈치를 봤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냥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 말만 반복했다. 꽃은 계속 왔다.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국화, 장미, 수국이 번갈아 놓였다. 편지도 계속 왔다. 지우는 매번 찢거나 구겨서 버렸고 나는 매번 조각을 주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뭘? 그 사람 오는 거. 왜 가만히 있어?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말을 소리내어 하면 무언가가 정말로 시작될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두려웠다. 먹어.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밥그릇을 들고 남은 밥을 다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우산을 챙겨 나갔다가 현관 앞에서 발을 멈췄다. 꽃과 함께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편지 봉투보다 두꺼웠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산도 내려놓지 않은 채 봉투 안에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다.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 사본이었다. 나는 진단서를 펼쳤다. 말기 췌장암. 보호자 칸은 비어 있었다.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나는 한동안 그 종이를 바닥에 둔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갔다. 지우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차려놓고 일 있어서 잠깐 나간다고만 했다. 지우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외투를 챙겨 입고 나왔다. 버스를 2번 갈아탔다. 진단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종합병원이었다. 로비는 밝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 옆으로 긴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었다. 대기실 의자 끝에 그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다. 정수리 쪽이 성그럽고 남은 머리카락도 희끗했다. 구겨진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등이 작아 보였다. 15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숨을 고를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다. 나는 그 앞에 가서 서지 못했다. 3걸음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로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몇 호 병실 보호자 오시라는 소리. 누군가 종종 걸음으로 내 옆을 지나쳐갔다. 박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잠깐 서로를 봤다. 그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다. 그런데도 눈빛만은 어딘가 낯익었다. 나는 그게 싫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옆자리에 앉았다. 한 칸 뛰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비 시계가 째깍거렸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밀대를 밀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돈은 다 갚았다. 당신 이름으로 남은 빚 다 정리했어. 목소리가 낮고 쉬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통장 사본이었다. 15년치 이체 기록이 빼곡히 찍힌 종이. 나는 그걸 그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내려다봤다. 오래. 나도 갚았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떨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가방을 다시 닫았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서려다가 멈췄다. 무언가 더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원망인지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확인인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다. 병원 문을 나오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내보지 않았다. 지우한테 연락이 와 있을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자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 반찬들은 그대로였다. 나는 랩을 씌우고 냉장고에 넣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울지도 않았고 화가 난 것도 아닌데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가벼웠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불을 껐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물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나는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다. 병원. 어디 아파? 아니.
지우가 숟가락을 멈췄다. 나를 봤다. 나는 내 밥그릇을 들었다. 먹어, 식는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우의 방에서 키보드 소리가 오래도록 났다. 뭔가를 검색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방문 앞을 지나치면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뒤 지우가 병원에 나타났다. 지우가 병원에 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박태수의 진료가 끝나길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건지나 스스로도 몰랐다. 그냥 집에 바로 가지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지우가 들어오는 걸 먼저 봤다. 정면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찾았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굳은 얼굴로 걸어왔다. 외투에 빗물이 묻어 있었다. 뛰어온 것 같았다. 여기서 뭐해? 낮은 목소리였다. 그냥 있었어. 그 사람 만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가 내 옆에 서서 로비를 둘러봤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박태수가 나왔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걸음이 느렸다. 우리를 보고 멈췄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처음으로 섰다. 지우의 턱이 굳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로비 안내 방송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태수가 먼저 말했다. 지우야. 지우가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다. 할 말 있어요? 존댓말이었다. 나는 그 존댓말이 욕보다 더 날카롭다는 걸 알았다. 박태수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지우는 기다리지 않았다. 문 앞에 꽃 갖다 놓는 거 이제 그만해요. 엄마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나는 지우의 손을 봤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다. 박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들었어요. 그래도 됐어요. 지우가 돌아섰다. 나를 봤다. 엄마 가자. 나는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지우 옆에 섰다. 박태수 쪽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 보게 됐다. 그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쥔 채 서 있었다.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걷었다. 우리가 출입문 쪽으로 걷는데 뒤에서 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놓고 가는 것밖에 못하겠더라. 지우가 멈췄다. 나도 멈췄다.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깨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그 어깨를 봤다. 8살 때 문 뒤에 웅크리고 있던 그 어깨랑 똑같은 모양이었다. 지우가 벽을 쳤다.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이었다. 쾅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멈춰 이쪽을 봤다. 지우는 이마를 벽에 붙이고 잠깐 서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우의 등에 손을 얹지 못했다. 얹었어야 했는데 그냥 옆에 서 있었다. 박태수도 다가오지 않았다. 우리 셋은 각자 제자리에 서 있었다. 병원 로비가 조용했다. 지우가 벽에서 이마를 떼고 돌아섰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지는 않았다. 가자, 엄마. 이번엔 목소리가 조용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다. 빗속으로. 지우가 우산을 펼쳐 내 쪽으로 기울였다. 자기 어깨 쪽은 비에 젖었다. 나는 우산을 함께 잡으려다가 그냥 뒀다. 지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우가 작게 말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빗속 가로등을 봤다. 모르겠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버스가 왔고
우리는 나란히 탔다.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정면을 봤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나서야 나는 박태수가 서류 봉투에 뭘 들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수술 관련 서류였을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을까?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박태수가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과 함께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신이는 나였다. 병원 면담실은 작았다. 창문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셋. 나는 담당 의사 맞은편에 앉았다. 박태수는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다. 의사가 서류를 펼치면서 말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항암도 어렵다고.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들은 말인 것처럼. 나는 박태수를 봤다. 왜요? 의사한테 한 말인지 그한테 한 말인지 나도 몰랐다. 박태수가 대답했다. 수술해도 어차피 얼마 못 산다고 하더라고.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른데. 나는 그 말을 씹었다. 면담이 끝나고 복도에 나란히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아무 말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왔고 우리는 같이 탔다.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남은 돈 다 당신 명의로 넘기려고. 나는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얼마나 돼요? 많지 않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먼저 나왔다. 사흘 뒤 나는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지우는 차에 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한 번만 물었다. 꼭 가야 해? 응. 지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병실은 4인실이었다. 박태수는 창가 쪽 침대에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문 쪽에 서 있었다.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았다. 박태수가 침대 머리맡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계약서였다. 재산양도 서류. 이미 도장 찍을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꼼꼼히 읽었다. 그가 기다렸다. 다 읽고 나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걸 왜 나한테 줘요? 당신 거니까.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래도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주려는 것도 거절하려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앉아 있었다. 그때 지우가 문 쪽에서 걸어왔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읽었다.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접어 자기 가방에 넣었다. 박태수를 보지 않은 채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박태수가 침대 위에서 창밖을 봤다. 창가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빈 창가를 봤다. 다음 날 내가 작은 화분을 사왔다. 이름 모를 초록 잎이 달린 작은 것. 병실 창가에 올려뒀다.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지우가 처음으로 병실 안까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창가 커튼을 젖혔다.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박태수가 눈을 찡그렸다. 지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창 옆에 앉았다. 핸드폰을 보는 척했지만 보지 않았다. 나는 화분에 물을 갈아줬다. 병실이 조용했다. 이상하게 편안한 조용함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쯤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운전을 하면서 말했다. 나 그 사람 용서한 거 아니야. 알아. 그냥 두는 거야. 알아. 지우는 신호등 앞에서 멈추면서 핸들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 나는 조수석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새벽 2시쯤 잠이 깼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뜬 건 병원에서 전화가 온 탓이었다. 새벽 4시 15분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먼저 와 있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였다. 나를 보자 일어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병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박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모니터 소리가 고르게 났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지우는 창가에 섰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화분의 초록 잎이 새벽빛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박태수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지우가 창가에서 움직였다. 침대 옆으로 와서 섰다. 박태수를 내려다봤다. 오래. 박태수가 지우를 봤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봤다. 나는 그 사이에서 숨을 참았다. 지우가 먼저 시선을 거뒀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낮게 말했다. 추운 데서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8살 때 빚쟁이들이 가고 난 뒤 한참 동안 방문을 열지 않았던 그날. 나는 지우를 너무 오래 혼자 뒀다. 그리고 박태수는 애초에 거기 없었다. 박태수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손이 저절로 무릎 위에 올라왔다. 박태수의 손등 위에 얹으려다가 멈췄다. 그러다 그냥 얹었다. 차가웠다.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모니터 소리가 고르게 계속 났다. 새벽이 지나고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다. 지우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우리 셋이 같은 방 안에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어있지 않았다. 15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다 채워진 건 아니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각자 제자리에 있었다. 박태수가 다시 눈을 떴다. 창밖을 봤다. 꽃이 폈네. 화분 얘기였다. 작은 흰 꽃봉오리 하나가 벌어져 있었다. 나는 몰랐다. 언제 폈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셋이 그 꽃을 봤다. 모니터 소리가 바뀐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지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지우가 일어섰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지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의 무게를 느꼈다. 한참 뒤에야 일어섰다. 복도로 나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병원이 조금씩 깨어나는 소리가 났다. 카트 굴러가는 소리, 먼 곳에서 인기척, 방송 소리. 지우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 2개를 뽑아왔다.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두 손으로 쥐었다. 따뜻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아파트 복도. 나는 현관문을 열다가 잠깐 멈췄다. 문 앞은 비어 있었다. 당연했다. 그런데도 눈이 한번 내려갔다. 그 자리를 오래 봤다. 지우가 뒤에서 왔다. 나란히 서서 같이 그 빈자리를 봤다. 지우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더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손에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어디서 샀는지 몰랐다. 언제 샀는지도. 지우가 꽃을 문 앞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무도 발로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꽃을 집어들었다.
흰 국화였다. 꽃잎이 아직 단단했다. 나는 그걸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아래 서랍에서 유리컵을 꺼내 물을 담았다. 국화를 꽂았다. 식탁 위에 올려뒀다. 지우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다. 나는 냄비를 꺼냈다.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칼소리, 물 끓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왔다. 나는 국화를 한번 봤다. 흰 꽃잎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오늘 저녁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후와 나란히 앉아서 그걸로 충분했다. 지금은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